반갑습니다. 예, 이창재라고 합니다. 예, 오늘 경매에 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것 등 좀 아시는 분들은 다소 재미없는 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는 말 그대로 입문입니다. 매스컴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뭐 경매를 한다는 이야기를 갖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다들 이제 접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면 될 것이냐,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 것이냐, 단계별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그 단계별로 무엇을 검토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제가 해오던 방식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왜 게시판에서 청정 강의라는 표현을 썼느냐 그러면 시중에서 하는 경매 학원들 말이죠. 문제 있습니다. 이 사람들요, 그 수강생들한테 노하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경매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자기가 선뜻 마음을 갖다가 결심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섭외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위임을 받습니다. 그 목적으로 경매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수강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뭐 작성하는 방법이나 뭐 물건 물색하는 방법 이런 거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경매 시장이 사실은 그 사람들 때문에 다 버려놓는데 보도에서 그런 거 보실 겁니다. 아파트 같은 거 지금 현재 경락 가격이 뭐 100%가 넘어간다, 90%가 넘어간다 이런 보도가 보셨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위임을 받으면서 수임 조건을 어떻게 받냐면요, 착수금 없이 낙찰이 되면 낙찰 가액의 몇 프로를 약정을 합니다. 그럼 무조건 낙찰을 시켜야 되겠죠. 낙찰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를 갖다가 막 꼬십니다. 온갖 이야기를 해서 꼬셔가지고 낙찰가를 높이면 낙찰 받아요. 그리고 수수료 받을 목적으로. 그래갖고 심지어는 뭐 제한된 그 물건, 이런 물건까지 낙찰시켜가지고 그 나중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그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포기하고 낙찰 물건을 포기하는 그런 피해까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거는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거, 제가 경매에 손을 댄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뭐 재산을 밝힐 수는 없고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고 뭐 여러 개도 팔았고 지금까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대박을 쳤는데 우연히 이제 눈에 띄는 물건, 부산에 원룸 물건이 눈에 띄었어요. 그 원룸을 갖다가 5개를 잡았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 5개밖에 못 잡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더 잡았을 텐데. 5개 물건이 가격이 다 틀립니다만은 보통 그 부산이라서 가격이 조금 싼데 한 3천만 원에서 2,800만 원에서 3,300만 원 정도의 원룸을 잡아가지고 전세를 4,500에 놨습니다. 거기 매가가 한 6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100%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감정이 낮게 잡혀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재산이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그 건물 하나가 통째로 60개 룸이 건물이 경매에 각각이 나왔는데 돈만 있으면 다 잡았을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그 경매를 시작한 이래로 최고 대박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경매는요, 일확천금의 기회가 아니라 재테크와 전략의 수단입니다. 이제요, 경매 부동산 가지고 떼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사람들한테 원체 많이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되지 떼돈을 벌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복덕방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소개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취득하는 부동산보다는 분명히 싸게 취득할 수 있는 길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짜리 부동산 사면서 3천만 원 싸게 샀다 그러면은 그거 뭐 얼마 돼서 얼마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연봉 생각하면은 3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적은 돈이 절대 아닙니다. 적은 돈이 절대 아니고요. 제가 그 한 7, 8년, 한 8년쯤 전에 그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살면서 그때 32평 아파트를 2억 5,200의 경락을 받아서 4년 동안 살면서 나중에 팔 때 3억에 팔았습니다. 4년 만에. 그동안에 제가 그 팔은 거에 지금 한 3년 전에 팔았는데 그동안에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안 좋다 전국의 부동산이 다 떨어진다고 했는데 거기만 올랐습니다. 거기만 올랐어요. 운이 좋았죠. 제가 운이 좋았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 보는 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특별히 눈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자 내가 직업을 안 가지고 이것만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일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가지고 있고요. 다들 다 집들 뭐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자가가 됐든 다 살고 계실 거예요. 살고 있으면서 1년에 1,000만 원 버는 겁니다. 세금 다 빼고 나서. 괜찮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집이 없으신 분들 내 집 마련의 기회로 그리고 적은 평수에 계시는 분들 큰 평수로 뛰는 것으로 월세 계시는 분들 전세로 옮기는 것으로 이걸 노하우를 배워놓으면요 충분히 훌륭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에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 꿈이 적어도 저 32평짜리 아파트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다들 그런 욕심들은 있을 거예요. 그죠? 뭐 그런 월세 사시면 아무도 안 계시지만 보증금 300에 월세 30에 지하 3방에서 바로 32평짜리 아파트 못 옮깁니다. 바로. 물론 돈 많으면 옮기겠지만 그건 여건이 안 되죠. 못 옮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단계별로 뛰는 거예요. 단계별로. 11평짜리, 12평짜리 빌라에서 20년 된 빌라에서 그 다음에 그거 팔고 그 다음에 18평, 20평짜리 아파트로 빌라로 그 다음에 나홀로 아파트로 그 다음에 단지 아파트로 이 사람 여러 번 각오하셔야죠. 그 정도 수고도 안 하고 돈 벌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10년, 20년을 보십시오.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정말 모릅니다. 정말 모르는 게 요즘은 이제 부동산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느낌이 오는데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다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참 많이 했었는데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주식은 안 팔면 손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회사가 문 닫지 않는다면은요 팔지 않으면 손해가 나질 않습니다. 그 주식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오른다는 이야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요. 거기서 사시면서 안 팔고 거기서 사시면요 손해 안 납니다. 이사 가야 될 때쯤 돼갖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세 주고 다른 데 가십시오. 그걸 기다리시면 돼요. 왜 그렇게 급하게 손해보고 파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이렇게 가시면 충분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되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앞쪽에 자리에 있습니다. 앞쪽으로 오세요.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지금 1가구 다주택이 돼가지고 이게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자가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안 돼요. 지금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1가구 2주택 다주택자들은요 2주택, 3주택, 4주택 상관없이 작년에 바뀌었죠. 상관없이 4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32%입니다. 근데 그게 넘어가면 양도소득세가 그 안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45%죠. 그래서 이것도 정말 무시 못합니다. 1가구 다주택자들은. 그래서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로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격언 중에서요, 경매 격언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물건은 경매에 나오지 않습니다. 참 의외죠. 이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물건이 좋으면요 팔리겠죠. 경매에 왜 나오냐고요. 그런데요, 좋은 물건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해관계라는 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해관계가 생깁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양평에 170평짜리 농가주택을 그 양평의 지평면이라고 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양평 그 용문은 다 아실 거예요. 용문 바로 넘어가 지평인데 170평짜리 대지 농가주택을 제가 5,6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평당 20만 원이죠. 그거 3년 갖고 있다가 그거 1억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1억 2천만 원 팔았는데, 그게요, 그 근저당 2,800만 원에 경매가 나왔어요. 그럼 2,800만 원 쉽게 얘기하면, 아니 부채가 2,800밖에 안 돼서 갚아버리지. 그럼 왜 경매 날리냐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 집은 어떤 경우냐 그러면요. 그 집 세대주가 있었는데 그 세대주가 돌아가셨어요. 중국 여자하고 재혼을 했는데 그 중국 여자가 애들을 그렇게 학대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팔면 그 중국 여자가 상속권을 가지고 있죠. 그게 싫어서 이걸 그 가족들이 경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아파트들도요,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물건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매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보물찾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매 사이트 접속해 보신 경험이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경매 물건들이 나와 있죠. 뭐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땅, 전, 대지, 뭐 아파트, 집합 건물, 오피스텔, 상가주택, 일반 주택,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나와 있고 평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물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산의 원룸 같은 경우에 말이죠. 원룸 같은 경우에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원룸을 보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리고 원룸이 건물이 하나가 통째로 나는 건지 많아도 그렇게 쪼개져 나는 것도 잘 없고요. 근데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경매 사이트에서 이야기하는 법원에서 한 감정, 안쪽으로 들어 앉으십시오. 법원에서 한 감정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감정이요, 높게 잡혀 있는 물건이 있고 감정이 낮게 잡혀 있는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감정이 낮게 잡혀 있는 물건, 좋은데도 팔리지 않은 물건을 찾아내는 것이 내 몫입니다. 혹시라도 그걸 어떻게 찾아내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줍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거 알면 제가 가르쳐 주죠. 제가 하죠. 그거 왜 가르쳐 줍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제가 모든 걸 혼자서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못하는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저도 앞으로도 좋은 물건 있으면 건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개발하셔가지고 습득하셔가지고 좋은 물건 찾아셔서 자기한테 맞는 물건 선별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굉장히 이게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물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초보 입찰자들이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요. 자, 최저가가, 자, 감정가가 3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차 3억에서 유찰되고 나면은 2차는 얼마입니까? 20% 다운되거든요. 그러면 20% 다운 3억이 20% 다운되면 얼마입니까? 예? 2억 4천이죠? 그래서 최저가가 2억 4천이 됩니다. 내가 이제 입찰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저건 탐이 나요. 근데 최저가가 2억 4천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딱 합니다. 내가 저걸 갖다가 2억 5천을 써가지고 아무도 입찰을 안 하면 내가 2억 4천에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럼 1,000만 원은 버려서 1,000만 원 아까워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실제로 나중에 입찰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 듭니다. 그거 안 들면 사람 아니에요. 듭니다. 근데 이게 그 입찰을 나만 하는 게 아니죠. 나보다 과감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투자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요, 내가 잡아야 내 거지. 내가 잡아야 돈이 됩니다. 내가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아까운 물건을 하나 놓친다.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자리 있습니다. 예. 그 총신대 전철역, 남성 전철역 아시죠? 예. 총신대 전철역 위에 그 남성 전철역이 있는데, 총신대 전철역과 남성 전철역과 딱 걸어서 5분 거리예요. 딱 그 빌라의 뒤가 공원이고 앞이 전후 좌우로 탁 트였어요. 지은 지 3년 된 빌라가, 신축이 얼마 안 된 빌라가 잘 안 나오는데 지은 지 3년 된 빌라예요. 그 지역이 시세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3억 5천 나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웃긴 게 64%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80%대 봤으면 내가 무조건 들어갔을 텐데 이게 64%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를 썼느냐 그러면 82%를 썼는데 제가 4등을 했습니다. 80%도 아니고 82%를 썼는데 4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이 몇 프로를 가져갔느냐? 예, 95%에서 가져갔습니다. 근데 정말 아깝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95%는 별 메리트는 안 느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욕심을 내갖고 높은 녹차를 받으면요, 경매는 의미가 없습니다. 경매는 의미가 없어요. 몰라,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이 지역이 뭐 특별히 앞으로 그 시세 상승의 요인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외에는요, 이게 욕심내 가지고 높게 쓰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걸 갖다가 만드는 방법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갖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그 지난달에 아니구나, 한 몇 개월 전에 부산에 이제 아파트 경매가도록 한 날에 가고 이제 물건 보러 가가지고 그 아파트에 이제 1층짜리가 경매에 나왔는데, 저를 따라갔던 친구가 포트방에 이제 시세 물어보러 들어가는데 포트방에서 2층짜리 물건이 금매가 나온 게 있다고 소개를 해요. 그래갖고 보니까 싸더라고요. 금매가 많이 싸요. 이건 경매 안 해도 되겠어. 그래서 내가 친구 보고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샀어요. 그래갖고 나는 그 1층 아파트를 입찰을 안 들어갔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들어갔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요. 그 아파트 1층은 보통 좀 싼데 1층에 경락된 낙찰 가격이 친구가 샀던 2층보다도 비싸게 그 낙찰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낸다고 그래가지고요. 욕심낸다고 그래가지고 높게 써내면 내가 이거 골 아프게 경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요, 예, 금매 물건 찾으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푼돈을 아끼지 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조금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분들 들어 계세요. 어떤 분들이 계시느냐 그러면요, 우리가 부동산을 갖다 하나 사면 특히 서울에서 뭐 기억 단위가 움직이죠. 예, 뭐 작게는 1억 5천에서 많게는 뭐 10억 가기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이게 부동산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사전 답사나 그리고 온라인 온라인 경매 사이트 그 연회비가 회비 2만 원, 3만 원 그거를 아끼시는 양반들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걸 아끼시는 양반들이 있고요, 현장 가는 거를 게을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자기가 권리 분석 잘 못하면요, 전문가한테 20만 원, 30만 원 주고 권리 분석 해달라고 맡기십시오. 예. 그거 아까워할 거 아닙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어제도 제가 뉴스에 잠깐 봤는데 나는 그 아줌마 좀 너무너무 용감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 정말 기가 막힌 게, 뉴스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70평 아파트를 갖다가 경매를 받으면서요,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 건물만 있는 아파트만 분양을 받았어요. 정말 용감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지권자가 당연히 건물 철거 소송 들어오죠. 그러니까 대지 사라고 협상을 해가지고 비싼 값을 부르죠. 그러니까 안 사가니까 이 사람은 대지를 다른 데 팔았어요. 그 아줌마 텔레비 나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살고 있는 사람한테 땅을 안 팔고 왜 다른 사람한테 파냐요?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아니, 7억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70평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어떻게 그 대지권 없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살 수가 있냐고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래서 권리 분석에 자신이 없고 예외적인 물건이 있으면요, 저 비용을 주고더라도 전문가한테 의뢰가 맡기십시오. 이거 푼돈 아끼면요, 결국은 얻을 걸 못 얻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경매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 이거를 어떻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전혀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수준 낮다고 나중에 뭐라 그러지 마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경매 사이트를 세 군데를 이용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 경매 사이트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이거 제가 이 사이트 장사로 나온 거 아닙니다. 저는 대부분 경매 사이트와 한국부동산 경매정보, 지지 옥션 요 세 가지를 이용하는데요. 제가 이 세 가지를 이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경매 사이트는요, 요거 무료거든요. 정보가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충 물건들을 검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 경매정보는요, 제가 아는 한 요게 회비가, 사용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적습니다. 지금 요 봉투 안에 보면은 요게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지 옥션은 예, 제가 아는 한 정보가 제일 많고 정보가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매 사이트 대부분 사이트에서 대충의 물건을 검색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매 그 정보에 들어가 가지고 예, 이거를 정밀하게 좀 보고 입찰을 할 때는 그 물건에 입찰을 할 때는 지지 옥션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권하는데 경매 사이트는요, 2군데 이상을 가입해서 보십시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내가 입찰하는 입찰 가격을 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자, 이게 물건을 어떻게 찾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보면 메뉴에 보면 화면 보십시오. 예, 메뉴에 보면 사건 번호 있고 입찰 법원 있고 용도별 나오고 소재지 나오죠. 그래서 주거용 집합 건물을 하고 싶으면 아파트라는 이야기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 하고 싶으면 선택하시면 되고요. 주거용 집합 건물에도 아파트와 연립 빌라 있죠. 예, 아파트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서울에 있는 구로구에 내 사는 인근에 애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하고 싶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준을 최저가 기준으로 하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최저가 기준이라는 게 결국은 내 자금 동원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좋습니다. 자, 우리 2억에서 4억 사이에, 그리고 유찰은 한 번 유찰되면 80%급. 예, 자, 검색 한번 해볼까요? 자, 나왔습니까? 자,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건들이 뜹니다. 이제 모든 요령이 똑같습니다. 지지 옥션에 들어가시면은요, 이거보다도 검색하는 방법이 훨씬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지역이 있고 예, 굉장히 다양한 금액의 종류가 있고 이거를 내가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되느냐, 예, 이런 방법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런 검색을 한번 해보신 경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해보셨어요? 들어오세요. 예. 자, 이게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요게 딱 검색이 되고 나면요, 그러니까 이거를
검색을 할 때, 검색을 할 때 맨 먼저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는 물건을 찾겠다. 그리고 최저가를 갖다가 얼마 선 이상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파트냐, 빌라냐, 땅이냐, 오피스텔이냐. 그 다음에 이게 한 번 유찰됐냐, 두 번 유찰됐냐, 이걸 찾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자신한테 필요한 물건을 선정하되 잘 아는 지역의 부동산을 눈여겨보고 집합 건물의 경우 64%나 52% 물건만 고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시중에 이런 말이 있죠.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죠. 예, 맞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동산이요 51%로 떨어졌다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권리 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권리 관계가 문제가 없는데도 이게 떨어진 거라면요 교통이 안 좋아서 저 산꼭대기에 마을버스도 안 가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든지 예, 이런 겁니다. 내지는 집안이 내려앉아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든지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남선역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에 예, 80%를 해도 못 건집니다. 그만큼 물건이 좋은 거거든요. 예, 좋은 물건은요 80% 이상에서 건져갑니다. 심지어는 100% 이상에서 건져가는 것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51% 이 일은 64%짜리 물건만 찾다가는요 좋은 물건 못 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좀 어지럽지만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눈에 보여서 눈이 좀 어지럽지만 80% 이상 되는 물건부터 계속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혹 가다가 감정이 잘못 나온 물건들도 있기 때문에 100%짜리도 보십시오. 저는 그걸 권해드립니다. 특히 아파트나 빌라를 원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잘 나는 지역의 부동산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끔 가다가 저보고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야, 나 빅매 하나 받아줘라. 이러세요. 그거 받아줄게. 뭐 받아줄고? 그런단 말이죠. 뭐 받아줄까? 이러면 말을 못합니다. 부동산은요. 자기 자신의 책임하에 자기 자신이 위험 부담을 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야, 저기 오른다더라. 저기 재개발된다더라. 야, 저기 투자해.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은 사람들 있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가 하지 왜? 지가 안 하고 왜 내인데 하라고 그럴까? 예. 다른 사람 말 듣고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르는 지역에 투자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학군 때문에 내가 저 지역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건 모르는 지역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게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모르는 지역 하지 마십시오. 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지금 온라인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주소만 딱 있으면요. 앉아가지고 그 지역의 지도를 볼 수 있고 로드뷰를 볼 수 있고 위성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충의 입지는 파악이 되죠 이제. 근데 모르는 지역은 파악이 안 돼요 입지가. 사실 전혀 모르는 지역을 위성사진만 보고 여기에 번화한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지 사람이 안 몰리면 부동산 값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잘 아는 지역은요. 자기가 잘 아는 지역은 그걸 압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다들 자기 사시는 지역에 여기 보면 내 집 있는 데를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거리가 1km도 채 안 되는데 이쪽은 사람이 많이 안 다녀요. 근데 이쪽은 많이 다닙니다. 그런 거 지금 생각해 보시면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쪽에 사람 많이 다니는 지역은요. 상가가 당연히 비싸고 집의 전세도 비쌉니다. 안 다니는 지역은 당연히 싸고 점포가 막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곳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판단이 있습니다. 뭘 입찰을 할 것인가는. 한 번 잘못 선택해 놓으면요. 골병 드는 겁니다. 신중할 필요 있겠죠. 가능성이 높고 자신 있는 쪽을 선택을 해야만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물건을 갖다 좀 찾아봅시다. 아까 물건들이 쭉 나왔죠.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이트들이 다 그래요. 모든 사이트들이 자, 내가 이 물건에 관심이 있다고 합시다. 그냥 관심 물건 등록만 해놓으시면 돼요. 이게 모든 그 사이트들이 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쭉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깁니다. 단계가 담아놓으면은 10개든 20개든 뭐 100개를 담아도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검토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물건들을. 제일 먼저요. 이렇게 우리가 다들 이제 일상생활에 바쁩니다.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취미생활이에요. 그래서 일하다가 머리가 좀 많이 아프다. 그러면 이 경매 사이트에 엽니다. 열어가지고 이렇게 좀 훑어봅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면 담아 놓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시간 날 때 이렇게 봅니다. 예. 보는데 맨 먼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지금 인터넷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지도, 위성사진, 로드뷰. 그걸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서울 시내가 내비게이션이에요. 제가 다른 사람들 길 모르면 내비게이션 없는 사람들 전화기 들고 좌회전 우회전 해가지고 뭐 직진 몇 킬로 이래가지고 뭐가 나오고 그걸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통 다들 그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역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는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쭉 주소지를 검색해서 딱 보면요, 이 아파트에 전철이 안 들어간다. 이게 서울 시내에 정말 의외의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신촌 아시죠? 신촌 연희동이라면 전두환 노태우 상록동 동네라고 그래가지고 명지대에 있는 쪽에, 예, 굉장히 비싸고 고급 주택가로 인식하고 계시죠. 여기가 도시의 섬입니다. 여기 주택가격이 무지하게 싸요. 여기 한번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서울 그 도시 경전철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만 잔뜩 세워놔놓고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명지대에서 신촌으로 연결되는 경전철이 지금 노선은 확정이 돼 있어요. 문제는 언제 만들지는 몰라서 그렇지. 예. 그래서 홍은동이라는 동네, 예, 연희동이라는 동네, 그 동네가 도시의 섬입니다. 제가 왜 도시의 섬이라고 그러냐 그러면요, 그 지역이 전철이 안 가요. 그 지역이. 이렇게 전철이 안 가는 지역이 서울 시내에 또 있습니다. 예. 사람 인구 밀도로 높은데. 답심리 아십니까? 예. 거기가 인구 밀도로 높은데 전철이 안 가요. 그래서 청량리가 옛날에 그 집장촌이 없어지고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상가가 들어서면서 점차 상권들이 쭉 이렇게 양쪽에서 밀고 나오는 중입니다. 언젠가는 그 상권들이 만나지게 될 거고요. 지금은 거기 전농지구, 다심리지구 재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가 두 단지가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이런 도시의 섬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의 섬을 눈여겨보십시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집이 장안동인데 지금도 장안동입니다. 그래서 그 4년 살면서 5천만 원 올랐다는 그 아파트가 장안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예. 제가 처음 장안동 갔을 때, 예, 경찰서장 김경재 여사가 거기에 안마시수소 유흥가를 싸그리 단속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을 하고 나니까요, 동네 전체가 그렇게 번쩍거리던 곳이 무슨 암흑가가 됐어요. 무슨 그러더만요, 한 2년쯤 지나니까 그 유흥가 그 상가들이요, 전부 고급 옷집, 고급 음식점들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그 전철역에서 쭉 내려오면서요, 쭉 내려오면서 점차 거기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지역은 큰 폭은, 강남 폭은 아니지만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 유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매스컴에서 그리고 부동산 좀 한다고 하는 사이트에서 뭐 부동산 상승폭 몇 프로, 하락폭 몇 프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내가 32평 아파트 예를 들어 볼게요. 강서구에요, 32평 아파트, 예, 3억이면 삽니다.
3억이면 사요. 지금 대치동에 32평 아파트 얼마 합니까? 20억 넘어갑니다. 10억 옛날 이야기예요. 20억 넘어갑니다. 자, 3억짜리 아파트가 10% 오르면 3천만 원이 올랐죠. 그 3천만 원이 강남 기준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이 프로테이지는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렇게 부동산 추이를 가지고 어떤 판단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고 한다면요, 각 지역별로, 물건별로 땅값의 상승률이 다르고 아파트의 상승률이 다르고 빌라의 상승률이 다릅니다. 세부적으로 보십시오. 세부적으로. 이런 그 추이가 가장 잘 나와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국민은행 부동산입니다. 예, 국민은행 부동산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시세 추이도 나오고, 예, 단지별, 아파트 단지별 시세 추이도 나오고, 지금 현재의 시세도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이런 사이트들, 예, 부동산 사이트들을, 예, 활용을 많이 하십시오. 여기 빈자리 있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예.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십시오. 그런 수치들에 속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지도를 이렇게 봐가지고 말이죠. 지도를 봐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 이게 사놓으면 이거는 아파트가 전철도 안 다니는 산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야, 이거는 내가 들어가 살기도 불편하겠다. 내가 들어가서 살기 불편하면 남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 오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입니다.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끼 내는 거예요. 그런 건 제끼 내고 나머지만 쭉 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20개를 골랐으면 그렇게 제끼 내고 나면은 17개 이렇게 남아요.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보는 거죠. 아까 경매 사이트 가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이거 돈 주고 가입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등기부가 어디 있죠? 여기 있네. 이렇게 경매 사이트에서 자기들 장사하려고, 예, 이렇게 등기부를 갖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뗄라 그러면은 600원 들어가야 되니까 발급하지 마시고 일단 경매 사이트 올라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보는 거예요. 이게 대지가 얼마나 있구나, 예, 소유권 이전이 됐구나 해서 쭉 보는 거예요. 이걸 왜 보느냐? 권리 분석의 기초입니다. 자, 제가 그 등기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이제 권리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상식적으로 이거 하나를 알고 가십시오. 우리나라 등기부는요, 공신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들 이걸 구분을 잘 못 하시는데, 좀 이따가 이제 이 중에서는 틀림없이 지금까지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있습니다. 저도 뭐 이런 일을 하니까 등기부를 보는 거지. 이 등기부라는 게요, 우리나라는 공시의 효과만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 등기부에 내가 소유권자라고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했죠, 등기를. 그럼 내가 이 물건은 내 거라고 내가 밖에 알리는 겁니다. 이걸 공시의 효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시하지 않으면, 예,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싸움부터도 못 이긴다는 이야기죠. 예. 근데 이런 건 공시의 효과는 인정해줘요. 그러나 이게 절대 불변의 효과를 가지느냐? 이게 등기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래, 이건 너 영구불변에 이건 너 거야 인정해 주느냐?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요. 그 옛날 그 땅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걸려가지고, 예, 무효 걸려갖고 땅 뺏기는 경우들 들어 많이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아시죠? 예, 그런 데서 흔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요, 우리나라에 그 토지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일제시대 때 그 하고 6.25를 견디다 보니까, 지내다 보니까 서류들이 굉장히 많이 그 소실이 되고 유실이 됐어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할아버지 땅이니까 자손은 이게 내 땅이다
라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서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10년 이상 사는 사람들 세 사람 보증만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 바람에 사기꾼이 땅을 갖다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습니다. 그럼 그 팔아먹은 사람이 다시 또 팔아먹어요. 그럼 제 세 번째는 피해자가 생기죠. 나중에 딱 보니까 이거 내 땅인데 이래 되는 거죠. 이제 왜 그렇게 나와지느냐 하면요, 일제시대 때 1915년도에 그 총독부에서 토지조사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름만 올라가서면 정당한 소유자를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소송해가 소유권 찾죠. 자, 그래 되면 쭉 팔아가지고 돈 주고 산 사람, 피해자들 쭉 생기죠. 당연히 등기해놨을 거 아닙니까?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물건들은 이렇게 등기부를 보면 대충 이게 감이 와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예,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는 등기부에 나와 있는 대로 100% 믿으면 되진 않는다. 근데 그 요즘 나오는 이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 없습니다. 큰 문제 없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기부를 보고, 아, 여기에 가압류가 걸려 있지는 않느냐, 좀 이따 권리 분석해서 말씀드릴 텐데, 예, 말소 기준 권리 앞에서는 가처분이 있지 않느냐, 뭐 제한 물건이 있지 않느냐, 지상권이 있지 않느냐, 전세권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쭉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건 딱 제껴버려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현장을 갖다가 임점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중요합니다. 아무리 못 가도 2분 이상 가십시오. 이게요, 현장 임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파트나 빌라나 주택 같은 경우에요, 저거 집이 지금 경매 날라가는데 물건 보러 왔습니다라고 벨 누르면은 안에서 욕듣기 딱 좋습니다. 문 안 열어줍니다. 실제로 나도 욕 많이 들어봤고, 그래서 아예 벨 누르지도 않아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거 어찌 하느냐면요, 그 앞에 부동산 갑니다. 예, 부동산 가가지고 그냥 집 하나 보러 왔다고, 살집에 금매 나온 거 없냐고 이러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주 신나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면 이게 구조가 어떻게 빠졌다, 자재가 어떻게 섰다, 이런 게 이제 보이죠.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입맛이 딱 떨어지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앞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서서히 가가지고 사람 찾는 척하고 또 안 들여다보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 근처를 딱 가보면요, 지도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임점을 하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그게 불편하시면 그 인근에 가가지고 차를 가지고 가셔서 차를 갖다 파킹을 해놔놓고 가까운 거리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들어가십시오. 내가 발로 걸어 다녀봐야만요, 그 주변 여건이 눈에 들어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제가 왜 그렇게 임점을 강조하는지를 아실 겁니다. 지도에서 보는 거, 서류에서 보는 거,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임점 대상 물건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법원에서 그 경매를 낼 때 말이죠, 보통 경매 기일을 지정을 합니다. 그걸 갖다 기일 입찰이라고 해요. 여기 아까 보시면 여기 경매 기일이 4월 20 입찰일자 4월 21일 돼 있죠. 오늘날 현재는 24일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요걸 갖다가 기일 입찰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요날 입찰 안 하면 입찰 못 하죠, 이제. 예. 그런데 법원에서요, 기간 입찰을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기간 입찰은 뭐냐면 딱 일주일을 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아무 때나 법원에 가가지고 집행관실에 가갖고 기간 입찰 용지를 투척하면 됩니다. 제가 이 기간 입찰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법원에서 기일 입찰은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놔놓고 왜 기간 입찰이라는 제도를 시행을 할까요? 법원은요, 공공기관이죠. 예.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예. 기관 입찰에 나오는 물건은요, 물건이 다 좋습니다. 예. 기관 물건에 나오는 물건들은요, 자기들이 감정평가사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좋은 물건만 선별해서 기관 입찰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첫째 권리 분석에 문제가 없는 물건이 가능성이 높고요. 입지 선정이 이미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쟁이 심하겠죠. 당연히 경쟁이 심할 겁니다. 그렇지만 기관 입찰 물건은 눈여겨보십시오. 기관 입찰과 기일 입찰을 구분해서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대부분에 참 들어가면은 기관 입찰과 기일 입찰이 조회가 될 겁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기일 입찰, 기관 입찰. 이게 기관 입찰 나오는 물건들을 눈여겨보세요. 눈여겨보시면 우연히 또 혹은 내가 관심이 가는 지역에 걸려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물건이 선정이 됐으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물건을 입찰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권리 분석이라거든요. 이게 사실은 권리 분석이 전부 법률 용어인데다가, 생소한 법률 용어인데다가 개념들도 쉬운 건 아닙니다. 뭐 유치권, 지상권, 뭐 가처분,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이제 머리에 지내리죠. 제가 조금 있다가 이걸 갖다가 어렵고 복잡한 거는요, 나중에 공부해서 별도로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개념만 좀 몇 가지 진행해 드릴 건데, 일단 등기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등기부는요, 토지 등기부 등본과 건물 등기부 등본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집합 건물이라 갖고 토지를 대지권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은요, 보시면 맨 위에 표제부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내리면 갑구라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리면 얼구라고 있습니다. 이게 등기부는 모든 등기부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그 뒤적일 필요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집에 가서 보시면 돼요. 표제부는요, 표제부는 이 건물을 표시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부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 동작구 사당동 192의 1외 6필지에 있는 2동의 105호라는 겁니다. 이 등기부가.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건물이 앉아 있는 토지의 지분이 나오죠. 여기 접수는 맨 처음에 이게 등기가 접수된 날짜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가요? 철근 콘크리트예요. 지붕은 스라브 지붕입니다. 스라브 지붕이 뭡니까? 옥상에 편편한 거 있죠. 그게 스라브 지붕이에요. 3층 연립주택입니다. 그 중에서 2동이고 2동의 1층은 연면적이 389.76평방미터입니다. 그 1, 2, 3층이 있고 지하실도까지 있는 이런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건물의 내용이 스펙이 나오는 게 표제부예요. 자, 그러면 건물이 나왔으면 대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아까 말씀드린 집합 건물입니다. 대지가 이쪽에 녹아 있죠. 그래서 이 집에 대지를 몇 평을 주는 게 아니라 전체 대지의 몇 분째 몇 세의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이 건물이 있는 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표제부가 또 나옵니다. 조금 전에 표제부 봤었죠? 자, 이 표제부는 한 동의 건물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죠? 연립주택이 전체가 6가구가 한 동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한 동의 표시예요. 자, 요 밑에 거는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예요.
즉 105호. 요 105호. 105호는 그러면 어떤 거냐? 이 경매 나온 게 105호 나왔잖아요. 그럼 105호의 표시예요, 이게. 예. 105호는 48.72평방미터, 지하실 16.24평방미터. 이게 105호 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갑구는 뭐냐?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예. 맨 처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하죠. 보존 등기라는 거는 뭐냐면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예, 내가 최초로 지었기 때문에 이게 내 집이다라고 하는 등기하는 거를 처음에 하는 걸 최초 하는 걸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이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나오죠. 이렇게 소유권의 변동. 자,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가처분이 있습니다. 말소되긴 되지만 이 가처분이 뭡니까? 예, 임차권, 매매, 양도,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기타 일체 처분행위 금지하는 가처분이 됐어요. 자, 갑구가 소유에 관한 사항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요, 처분권이 있죠. 내 마음대로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담보를 넣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하고 바꿀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에 제한이 되죠. 그래서 이런 가처분 가압류는 갑구에 표시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런 갑구에 대한 거는 나오면은 모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쭉 나옵니다. 말소예거든. 이건 지금 없어진 제도인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을구가 나와요. 을구는 뭐냐? 아주 서 있는 그대로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담보물권이라는 게 있죠. 흔히 말하는 저당권. 예, 은행에 담보 잡히고 대출 받으면 근저당 설정합니다. 예, 그걸 여기다 표시하는 거죠. 자, 을구 한번 볼까요? 근저당권 설정이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유인상이고, 이게 소유자가 누구였지? 유인상이었나? 소유권 조은내네. 삼자다 못 넣었구나. 그래서 조은내라는 집주인이 유인상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주택은행에 보증을 서갖고 근저당 설정을 해주고 대출을 내준 겁니다. 이렇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하는 것이 을구에 표시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근저당권만 있는 건 아니죠. 아까 첫 번째 저거 봤을 때, 등기부 봤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예, 전세권이 있었죠. 이렇게 근저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세권도 있고 임차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전부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을구에 나옵니다. 자,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눈에 익히십시오. 이거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복잡하죠. 뭐 날짜도 이거 뭐 줄도 끄이고 이랬습니다. 예, 복잡한데요.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하나하나 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요거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 등기부 등본입니다. 말소사항을 포함했다. 이거 지워진 것도 다 나온다는 이야기죠. 예, 여기 집합 건물입니다. 집합 건물이 뭔지는 아실 거고, 여기 맨 처음에 요게 보존 등기가 98년 됐구나. 이것도 중요한 게요. 내가 낙찰을 받으려는 건물이 이게 1년 된 건물인지 10년 된 건물인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뭘로 합니까? 요 보존 등기된 날짜 보면 알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토지가 이만큼 있구나. 그리고 쭉 봅니다. 나중에 권리 분석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게 쭉 표세부에 이렇게 나오는데 토지에 토지 별도 등기라고 적혀 있는 물건들 한 번씩 있어요. 요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예. 요거 건드리면 안 되는 게요. 토지 별도 등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지금 이 건물이 말이에요. 이 건물이 요 사당동 192의 1, 2, 3호 요 면적 위에 이 건물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토지들을 전부 편입해서 지었어요. 그런데요, 간혹 가다가 그 토지의 일부분이 편입을 못 시킨 채로, 예, 우리가 소유권이 없는 채로 그 위에 건물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토지의 별도 등기가 있다고 그래갖고 여기 딱 보면 토지 별도 등기라고 딱 나옵니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건 토지 분쟁이 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처럼 그런 분쟁에 이길 자신이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